2018년 12월 베트남 언론에서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연일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베트남 3대 부유층 도시 거주민들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불법 체류자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으며 한국 정부 또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베트남 인구는 약 1억 명에 육박하며 그중 양대 대도시인 호찌민과 하노이는 인구가 각 1천만 명에 이릅니다. 인구의 20% 이상이 양대 두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지요. 각 도시의 1인당 소득은 베트남 전체 평균 월 25만원보다 4배에서 5배까지 높은 월 1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대략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며 이는 한국에서도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공산국가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특히 공산당원들이 밀집한 도시에는 수입이 더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였겠지요. 그러한 정확한 통계 없는 추정치로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를 일단 한번 농락하고 본격적으로 5년간 1회 약 한 달간 한국 방문 가능한 복수비자를 발급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날 이후 현지 한국 대사관에는 하루 2,000명이 넘는 엄청난 베트남인들로 장사진을 이뤘으며 현지 언론사들도 비자 신청하기 위해 날을 새는 베트남인들을 촬영하고 언론에 내비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비자를 받은 수많은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몰려 들어왔으며 이후 대한민국 지역별 뉴스에는 관광객들이 사라졌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시행 후 6개월이 지나자 결국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부유층이 밀집한 대도시에서 오는 베트남인들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결국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6개월이란 기간 동안 불법 체류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순식간에 5만여 명이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그 5만 명에는 베트남 유학생으로 와 도망간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결혼 증가로 인해 베트남 여성의 입국 또한 급증하였지요. 이러한 경로는 정상적인 비자를 통하여 입국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들어온 많은 신부들 중 일부는 결혼 사기나 위장 결혼으로 입국하여 금전을 목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트남 요리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인해 베트남 공인 요리사들이 단기간에 많은 수가 입국해버렸으며 이 또한 결국 불법 체류자로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러한 입국의 허점을 드러내자 한국 정부는 드디어 베트남 공인 요리사 비자를 제한하고 불법 체류자 증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러한 기회를 틈타 엄청난 숫자가 들어와 돈을 벌었으며 매년 수백억의 수입을 본국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수입의 일부를 거주하는 공단이나 원룸촌 주변에서 소비를 한다면 분명 비공식적으로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원룸에도 한 명이 아닌 3-4명씩 함께 거주하며 잦은 술자리와 동료와의 다툼 등으로 고성방가를 지르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인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나라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만 하고 있는 셈이지요. 게다가 넘어온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많은 범죄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쌓이자 드디어 법무부는 본격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신규 정책 중에 1단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한 선순환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 출국 불법 체류 외국인 혜택을 종료하며 출국 시점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에 대한 주요한 혜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범칙금 납부 면제. 두 번째, 재입국 금지 면제. 세 번째, 자진 출국 후 3개월 단수비자 재입국 허용. 쉽게 표현하자면 3년 정도 불법 체류한 베트남인이 자진 출국한다고 하면 최대 2천만 원의 범칙금을 면제받아 납부할 필요가 없고 그냥 비행기표만 내면 본국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시 3개월 비자 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었으며 또다시 불법 체류를 양성하는 정책이기도 하였죠. 인도적인 특별 기간이었지만 분명 허점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의 너그러운 정책을 오히려 베트남인들은 더욱더 동네북으로 취급하며 이 혜택에 대하여 베트남인들끼리 인터넷상에서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그냥 걸릴 때까지 일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지요.
결국 6개월간의 충분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 등의 다국적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계속 곳곳에 숨어있자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이렇게 초강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범칙금 제도를 적극 강조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돈에 대하여 민감한 불법 체류자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지로 끌어내어 자진 출국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계도적 정책을 전 세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던 불법 체류자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책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표된 정책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범칙금의 30%를 부과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1년에서 10년까지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자진 출국 불법 체류자에 대하여 범칙금의 절반인 50%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3년에서 10년까지 입국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베트남 출신 5만 명을 포함하여 약 4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은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는 이상 이들은 잡힐 때까지 일해야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양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음지로 더 숨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께서 한국에서 300만원 수입이지만 미국 불법 체류자로 가게 되면 그 10배인 월 3천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정부가 자진해서 한국으로 가며 범칙금을 면제 및 삭감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잡힐 때까지 남아서 끝까지 숨어 계속 매월 3천만원을 버시겠습니까? 아니면 몇 달치 급여받게 되지 않는 벌금 면제나 삭감받고 한국 급여의 10배인 월 3천만원 버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범칙금에 대한 범위를 분명 조정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이는 때입니다. 벌금은 현재 1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수준인데 대한민국 소득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결코 많지 않은 금액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부는 강력하게 영국처럼 불법 체류자들이 버는 수입을 범죄 수익금으로 간주하여 몰수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불법 체류자에 대한 계도 및 선순환을 위하여 갖가지 노력을 해오다가 결국엔 강력한 초강수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7월 1일부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범칙금 면제 폐지가 바로 그것이지요. 범칙금 다 내고 본국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베트남 정부가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 하나를 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베트남 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그리고 투자 비자 정책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자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춰 비자를 변경하겠다라는 것은 비자에 대한 상호주의를 근거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광을 위한 용도에 맞게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면 관광비자인데도 불법적으로 세금 탈루를 하며 현지에서 사업한 교민들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큰 거대 한인타운을 만들어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베트남 부동산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큰 수요자인 한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들을 내쫓으려는 것은 베트남에서 돈 없는 외국인은 나가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미 코로나로 인하여 3만여 명의 교민이 베트남을 떠났으며 다시 2만여 명이 추가로 더 떠난다고 합니다. 갈수록 남아있는 교민 숫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어떠한 이유로 떠나든지 간에 앞으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올 일은 희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말 그대로 손절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1개월 비자 축소 정책에 대하여 베트남 교민 등 일각에서는 베트남 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 불법 체류자에 대한 한국의 강력 정책에 대하여 맞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호주의가 아닌 복수주의 정책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맞대응식으로 나오는 것은 마치 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 20만 명의 한국 교민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한국에 있는 우리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며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하는 듯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일하거나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을 보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 인민 3천만 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에서 외국인 교민들을 상대로 비자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시켜 비자 관련 세수를 3배 이상 확보하기 위해 돈 뜯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떠나 현장에 그 어떠한 유화적이거나 인도적인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정책이 적용된다면 베트남 지역 경제를 포함하여 베트남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관광 및 부동산 정책의 주 수요자인 한인들은 분명 두 손 두 발 다 들고 더 많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대하여 손절을 하자고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베트남 정부가 아닌 인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상어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은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을 자진 출국시키고 베트남은 불법적으로 비자 연장 및 사업하는 교민들을 보내버리는 정책. 당연히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인이든 한국인 교민 그 누구든지 간에 정당하게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거주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어째서인지 7월 1일부로 적용되었던 비자 1개월 축소 정책은 발표는 되었으나 현장 적용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 교민사회는 정책 변경이 보류되자 다시 무덤덤해졌습니다. 반대로 설마 그렇게 1개월로 줄이겠냐라며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가 2014년 순식간에 비자 정책을 강화하여 교민사회가 충격에 빠진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전혀 어려워 보이는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트남 교민사회를 불법으로 물들이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베트남인들은 이번 정책들로 인하여 다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영화대사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1년 전 일본이 소재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힌 직후 삼성은 소위 제이리스트를 작성했다. 제이리스트에는 삼성이 일본에 수급을 의존하는 소재 부품 장비가 총망라됐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천명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미드 외에도 수급난이 야기될 후방산업이 있는지 꼼꼼히 따졌다. 그 결과 삼성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보장 중 30%는 국내에서 대체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것으로 결론냈다. 그나마 삼성은 자본 정보에 구매되어까지 있으니 제이리스트라도 작성할 수 있었다. 일본이 수출 규제 범위를 크게 넓히면 대기업 이하 중소중견 기업들이 볼 피해는 상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그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8월 우리 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에도 불구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 관련 소송 서류조차 수령을 거부한 탓이다.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강제로 마련,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작년 7월 일본 정부가 3대 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발동한 명분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자체였다. 법원이 1년 만에 당시 판결을 근거로 신일철 주금 자산을 강제 현금화할 경우 일본 정부가 다시 한번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건 예상 가능하다.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우리 원칙은 그때나 이번에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아베 신조 내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실태와 각종 정치 스캔들 탓에 궁지에 몰렸다. 정치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이슈를 찾고 싶어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치와 동률이다. 1년 전 일본 정부의 소재 수출 제한 조치는 사실상 삼성의 GSK 하이닉스를 겨냥한 핀셋 규제였다. 자국 업체들이 입을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 기술 리더십에 타격을 주기 위한 품목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미드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보복이었지만 우리 산업에 미친 충격 반응 대단했다. 이번에 일본이 자국 산업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재 대상을 크게 확대하면 제조업 분야별로 각계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전 후방산업이 거미줄처럼 엮인 국내 첨단 제조업 특성상 한 곳이라도 경색되면 산업 전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삼성조차 소부장 30%는 대체하기가 어려운데 중소중견 기업들은 오죽할까.
한반도체 장비업체 대표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배부류나 특수기관 등은 100% 일본에서 수입해온다. 개발비 대비 시장이 크지 않아 국산화를 추진하려는 회사도 없다고 말했다. 삼성, LG,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우리 산업 연결고리 중 가장 두꺼운 부분이다. 일본이 우리 서플라이 체인의 가장 약한 고리를 겨냥했을 때 지난해처럼 무탈기 넘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앞으로 남은 한 달에 첨단 제조업의 명운이 걸려있다. 삼성전자 이어 SK하이닉스도 2분기 호실적 이어가 SK하이닉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 상반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수를 톡톡히 누렸음이 입증됐다. 앞서 이달 초 잠정 실적을 공개한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부문의 매출이 작년 2분기보다 10% 이상 늘어난 18조 물결 19조 원. 영업이익은 59% 증가한 5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K반도체의 저력을 과시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서버용 반도체 수요는 감소하더라도 모바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침체했던 반도체 시장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경제 확산의 덕을 톡톡히 누렸다. 코로나로 인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수요는 감소했지만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등이 활성화되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용 서버와 PC 노트북 수요가 크게 증가해 모바일의 부진을 상쇄한 것이다. D램 점유율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반도체 실적이 나란히 earnings 프라이즈를 기록한 것도 이러한 영향 때문이다. 반도체 수요 증가로 D램 고정 가격도 지난 5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낸드 플래시 역시 SSD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다. SK하이닉스 차진석 담당은 23일 실적 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연초에는 올해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해서 2분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고객들이 재고 수준을 높인 측면이 있고 이것이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달 말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최근 시장 전망치 5조 3천억 물결 5조 4천억 원을 뛰어넘는 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특수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전체에 이어졌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최근 2분기 매출이 103억 8,500만 달러, 미화 약 12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43억 8,200만 달러, 약 5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매출은 28.9%, 영업이익은 71.8% 증가했다. TSMC는 미국의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수용해 9월부터 화웨이의 신규 반도체 생산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120일간의 시행 유예 기간 동안 화웨이의 선주문이 증가해 매출과 수익이 크게 늘었다. D램 부문 3위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도 3월부터 5월까지 매출이 54억 달러, 6조 4,700억 원. 영업이익도 8억 8천만 달러, 1조 546억 원로 자체 가이던스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D램 4위인 대만의 나냐 테크놀로지의 2분기 매출도 전분기 대비 14.4% 증가한 5억 5,900만 달러, 약 6,704억 원로 최근 5개 분기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하반기 모바일 게임기 수요 증가 기대, 코로나 끝나도 비대면 일상화. 반도체 업계는 하반기 실적도 비교적 낙관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서버의 모바일 부문에서 펜트업 수요, 즉 보복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매서다. 물론 당장의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일단 3분기 들어 서버 수요 감소로 D램 등 국내 기업들의 주력 반도체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DRAM의 경우 6월 들어 기업들의 판매 가격이 상승세를 멈추었고 7월부터는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의 DRAM 판매 가격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가격 조정이 길게 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 자 담당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개월 4년에 걸쳐 발생했던 수요 공급의 과도한 불일치가 작년 말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중장기적으로 메모리 성장 추세는 견조할 것이라며 코로나 2차 대유행 등 불확실성만 없다면 이번 DRAM 가격 조정기는 짧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DRAM 가격의 저점을 올해 하반기로 점쳤다. 낸드 플래시도 모바일과 4분기 출시될 신규 게임 콘솔 증가로 3분기에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출시되는 신규 게임기의 DRAM 제용량은 최대 16GB로 기존 모델에 비해 평균 40%가량 많을 전망이다. 또 처음으로 HDD 대신 최대 1TB의 SSD가 탑재되면서 게임 콘솔로 인한 그래픽 DRAM과 낸드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상반기 선주문에 따른 고객사들의 재고도 하반기 경제 활동이 살아날 경우 점차 소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 DRAM의 출하량은 상반기와 비슷하지만 낸드 플래시는 상반기보다 8물결 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하반기 시장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 TSMC는 최근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에도 5세대 이동통신, 모바일, 고성능 컴퓨팅, 사물 인터넷 관련 제품 등에서 7나노 파운드리 제품의 꾸준한 수요가 이어져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9월부터는 하위 물량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적 향상을 전망한 것이다. 마이크론 역시 하반기 스마트폰과 게임기 수요 등을 근거로 올해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3물결 5월보다 높게 제시했다. 내년 이후 중장기 전망도 일단 양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방식이 전과 달라진 점에 주목한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비대면의 장점이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휴대폰 제조업체 스마트폰 판매가 올해 감소분까지 감안한 기저효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다. 또 5G 확산에 따른 스마트폰의 용량 증가와 게임 콘텐츠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SK하이닉스는 DRAM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 대비 20%, 낸드는 20% 후반에서 30% 초반까지 수요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다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는 여전히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 콘솔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볼 때 큰 시장은 아니다라며, 결국 데이터 센터용 서버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수요가 증가해야 반도체 시장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